용감한 쿠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장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장하고 나서 2720선까지도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다시 0.1% 강보합 수준으로 2700에 턱걸이하고 있고요. 코스닥 0.64% 오름세로 73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65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580억 원, 72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개인은 103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36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94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23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 오름세로 56,800원, SK하이닉스가 1.47% 반등하면서 거래가 20만 7,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2% 약세로 28만 2,500원, KB금융 조정받습니다. 3% 가까이 내리면서 현재 거래가 10만 1,200원, 10만 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 거래일 5%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3% 반등합니다. 거래가 83만 6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름세, 현대차는 약세 이어집니다. 1% 내림세로 18만 3,400원. HD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상승합니다. 4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조정받고 있습니다. 0.37% 내림세로 거래가 16만 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일단 빅5 종목 보면 알테오젠만 반등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알테오젠 2.1% 오름세로 거래가 33만 7천 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1.34% 내림세, HLB가 2.2%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5만 3,4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보합인 가운데 펩트론도 오늘은 0.2% 낙폭 기록합니다. 거래가는 23만 2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8% 약세로 26만 3,500원. 파마 리서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4.3%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7만 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6% 약세, 휴젤은 2% 상승합니다. 거래가 33만 8천 원. ABL 바이오는 2.1%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7만 8,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시죠. 웹툰주가 상승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북미 콘텐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앱 내에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가 20% 급등합니다. 거래가 1,595원. 핑거스토리가 11.5% 강세로 2,800원. 와이랩도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6,210원대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철강주, 일부 철강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 관세 인상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고려제강 계열사인 키스트론이 오늘 화려하게 데뷔를 하면서 나머지 일부 철강주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키스트론입니다. 현재 178%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는 1020원입니다. 공모가 3,600원이었고 현재 102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철강주 내에서는 동일스틸럭스가 1.89% 오름세, 제스코홀딩스도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383원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44분 기준으로는 1,379원 10전으로 1,380원대 반납한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37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 오름세로 2,703포인트, 코스닥 0.5% 오름세로 738포인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다시 커졌지만 시장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엔 단련이 된 모습입니다. 대선 기대감이 지수를 장중에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통적으로 5월은 셀인메이, 주식을 파는 계절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5월장을 대비했었는데 우리 국장만 보면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2,700포인트를 한번 찍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팔았으면 안 될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죠. 네, 5월에도 월간 단위로는 뭐 한 5% 정도 이렇게 올랐고 네. 4월에도 한 3%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 9% 정도 이렇게 오른 장이 돼가지고 크게 뭐 팔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장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혼조로 끝났습니다만은 네. 오늘 장시반 조금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불마켓에 초입해 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귀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도 외국인들은 그 현물에서 조금 사고 있고 선물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로 약간 돌면서 순매수를 무려 1조 넘게 샀다라는 건 상당한 큰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7월 11일이 우리 시장이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높았던 때인데 그 뒤로 10개월을 연속을 냅다 팔았어요. 네. 그렇게 팔고 오던 외국인이 5월에 돌았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혼돈의 상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는 정리되고 새로운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6월 3일 그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시장은 조금 위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뭐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개인 투자가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점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좀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라 일단 빅 이벤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정책들, 특히 뭐 모든 후보가 거의 똑같이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네. 투표율이 지금 예상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혹시라도 대선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배당 쪽이 어떻게 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 이것도 그렇죠. 사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다. 저는 배당 분리과세는 상당한 그 증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속세 이슈 때문에 네. 사실은 재벌이나 오너들이 그쪽에 다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숨쉴 공간을 좀 열어주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시판을 키우고 활성화시켜서 전체 파이를 키우면은 세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를 파이가 확장함으로써 상승함으로써 여기서 다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민주당이 되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되든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괜찮을 수 있다. 어쨌든 또 2차 추경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주에 보면은 한원이 쭉 내렸잖아요. 급기야는 1% 밑으로 지금 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페드가 금년에 한 뭐 9월 넘어가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한 2회 정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회 정도 추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안 좋은 뉴스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합니다만은 세상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뭔가 좀 부스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조차도 증시에는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호재거리가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나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제도화, 구조화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는 많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관련해서 강경 기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네. 알루미늄 철관 관세는 관세를 2배로 50%로 올리기로
발표를 했고 중국과의 협상도 좀 삐그덕대는 것 같고 이러면 사실 우리 잘 나가는 이 국장에 이 관세라는 리스크가 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벌써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뭐 조금 그런 영향이 부분이 있었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오늘도 또 역시 철강, 화학 쪽 이쪽 보면은 이런 영향이 주가에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증권주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악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딴 쪽에서는 증시 상승 기대감에 여전히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라는 게 한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여기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한 달 반 동안 보여줬던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변동성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다만 그 부분적으로 그리고 품목별로 좀 영향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 관세 정책과 관련된 미중 간의 이런 불협화음 그리고 특히 또 미국과 EU 간의 뭐 마찰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굴복해온 거를 지난 한 달 반 동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갈 수 있다. 그전에는 그렇지만은 시장이 뭔가를 조금 그 영향을 끼치면서 조금 조정 아니면 하락 이런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뭐 조정 시 저가 매수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이 결국에는 힘을 받고 올라가려면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반도체 섹터. 그 중에서도 역시 첫 손 두 손에 꼽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란 말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좀 오른다 싶으면 조정을 또 한번 크게 받고 보이지 이런 양상들 나타내고 있고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6만 전자를 가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계속된 거듭된 이 논쟁들이 있는데 못 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5만 8천 원 막 거의 갈 것 같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말이죠.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호재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장이 불마켓 초입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매수 기반이 탄탄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으로 들어가면요. 아무리 개별 악재가 많더라도 시장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시장의 베타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시장이 10% 올라가면 그거보다 한 3%포인트 더 올라가 한 13%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하이닉스는 근데 그거보다 좀 커요. 하이닉스는 베타가 한 2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10% 오른다? 그럼 하이닉스는 20% 이상 오르는 주식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되게 느린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애가 많이 타실 건데 결국은 뭐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좋은 뉴스들이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컨센서스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수치들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이익이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발은 늦지만은 시장이 강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 상승기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움직이긴 움직여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굼뜨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빨간 줄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최근에 급하게 팔았다가 다시 좀 많이 사들어왔죠. 그래서 20만 원을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금년 뭐 PER이나 내년 PER을 보셔도 금년에 5.0배, 내년에 4.8배 수준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뭐 여전히 제일 싼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금년 PER로 보면 이익이 생각보다 좀 덜 늘고 있어서 12배 정도에 육박합니다. 12배면 그렇게 엄청나게 싼 건 아니잖아요. 하이닉스가 5배 정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네. 내년에는 10배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모멘텀이 아무래도 한 15%에서 20%는 내년 붙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뭐 저가의 하방을 좀 방어하면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셔도 좋고 나는 이제 위쪽으로 세게 보고 싶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지금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죠. 특히 2차 전지는 뭐
센 조정을 받았죠. 정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캐즘에 대한 걱정들 실질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개인들은 이럴 때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좀 공격적으로 2차 전지주들을 또 매수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물론 미래에 어떤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의 개인들의 공격적 성향, 자동차 2차 전지주에 대한. 개인들이 개별로 보면은 뭐 잘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시장에서 쓰지 않는 용어인데 개인들의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언젠가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게 시장인데 자동차는 참 해도 너무하죠.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자동차 쪽은 하염없이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10대 그룹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여기가 지금 순환 출자 구조가 아직도 여기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역시 문제가 돼서 그룹 입장이나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쌉니다. 뭐 PER이 뭐 무려 4배, 5배 이 정도에서 계속 처박혀 있을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분통이 터지죠. 이거 언제나 올라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언젠가 주가 모멘텀이 나올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순환 출자가 어느 순간에서 고리가 딱 단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캐탈리스트 나와서 뭐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나갈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지주사라는 차트가 있는데 최근에 지주사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 NAV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 가치 전제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화도 그랬고 HD 현대도 그렇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런 주식들이 계열사들 주가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좋았어요. 삼성물산은 제일 밑에 쳐져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때문에 좀 쳐져 있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쳐져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순환 출자 구조가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까 보여줬던 한화나 HD 현대 같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2차 전지 쪽에도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대표적인 주식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쭉 보면은 파란 줄로 이제 있는 것들, 그런 녹색으로 있는 것들이 요 대표적인 두 종목인데 제가 10개사를 ETF에 있는 10개사를 평균을 내 가지고 시가를 좀 가중 평균해서 보니까 최근 1년은 줄창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더라. 근데 최근에 끝에 보시면 약간 고개를 위쪽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들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쪽은 수요가 과연 살아나는 거냐 이런 거에서도 아직도 의문 부호가 좀 있고 네. 최근에 중국 보면은 BYD라는 데서 또 할인 판매에 들어갔잖아요. 차 가격을 깎는데 영업 마진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도 안 좋아질 거고 BYD도 그럴 거고 같이 경쟁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그럴 거다. 그러면 그 전기차 업체들이 마진이 주는데 밑에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이익이 늘 수가 있을까요? 마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여전히 PBR로 본 2차 전지주의 주가들은 여전히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5.1배 상당히 고공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3.0배라는 상당한 고공권에 이렇게 처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2.7, 저 밑에 보시면 삼성 SDI 0.6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두 개 회사는 최근에 대규모 증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보이는 숫자보다 사실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뭐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너무 많이 밀리면 잠깐 뭐 보시는 건 좋은데 구조적으로는 더 내려갈 룸이 하방이 좀 있지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우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좀 혼조세였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보자면 또 트럼프의 말폭탄, 또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류가 감지되면서 확실히 조정의 이유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철강 관세 상향 조치는 6월 4일부 내일 모레군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갈등이 표출되면 이거 큰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쪽은 사실은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시장은 많이 떴습니다만은 악재 투성이었죠. 뭐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악재고 또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화를 두고 자꾸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 국채 시장도 흔들흔들하면서 자꾸 위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관세 협상이 좀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반등을 많이 했던 건데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이 이슈가 다시 대결 이슈로 간다 이런 걸로 간다고 하고 네. 또 미국하고 EU하고 50%까지 철강 관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은 올라간 거를 본 사람들은 여기서 주식을 팔고 싶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들을 일부 좀 차익실현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지금 서학개미 가운데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을 볼 때 연초 대비해서 사실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거의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지만은 그거는 4월, 5월이었고 1월 1일부터 보시면은 거의 지금 본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환율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내외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미국 주식에서도 크게 안 났을 뿐더러 앞으로 좀 조정이 약간은 들어올 수 있는데 환에서 좀 많이 깨졌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에 지금 불마켓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10시일반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좀 줄이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뭐 2X, 3X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아는데 네. 거기서 좀 줄이시면서 10시일반으로 넘어오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떨어지니까요. 네. 미국 주식 그대로 갖고 계시면 이제 그대로 그냥 환차손을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M7들이 힘 빠졌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갈등이 빚어지면 또 조정을 받긴 하는데 네.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네요. 팔란티어도 AI의 핵심 주긴 한데 이 국방 소요도 많이 있고 팔란티어의 매력이 계속해서 까도 나온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펀더멘탈로만 보면 상당한 매력이 있죠. 일단 트럼프하고 제일 가까운 회사 중에 하나고. 정말 펀더멘탈이군요. 네, 진짜 펀더멘탈이죠. 최근에 밸류에이션들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어요. 더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이런 국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고 두 번째가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열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지금 다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팔란티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펀더멘탈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은 밸류에이션은 무지하게 높다. 이 점은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국방, 예산 이런 쪽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면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게 AI 기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정부 부문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는 민간 부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분에 너무 의존했던 팔란티의 약점이 이제는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단점을 지금 보완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리레이팅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일부 좀 그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리스크 변동성에 좀 대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곧 출범하는 새 정부가 맞닥뜨린 우리 경제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마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0% 성장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죠. 내부적으로도 내수 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경제 정책의 새 판을 짜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냐 새로운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살릴 방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서울대 경영대 이용호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경북대 경제학과 김형기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경제학과 허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표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4월 산업동향 발표됐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주 항목 생산, 소비, 투자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표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 생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 상황을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저희 지표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야기는 저희 허진욱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어떻게 보셨어요? 트리플 감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그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건설업 그다음에 그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예술, 여가 서비스 그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발표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제조업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그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업 생산이다 보니까 광공업 생산 분야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광공업 생산 중에서도 뭐가 많이 안 좋았냐? 역시 뭐 자동차, 반도체 어떻게 보면 딱 지금 관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분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관세 영향권이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사실 트럼프 관세는 4월 2일 날 발표가 됐었고 또 다른 거는 그 이후에 계속 매일 변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철강에 대해서 50%라든지 또 뭘 하겠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그거 다시 취소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도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회사. 부품 회사인데 네. 중국,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자신들의 생산 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일단 기다려보는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안 되고 수출도 잘 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주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수주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명확하게 상황인 어디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주어져 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은 생산 조정과 투자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질 못하는 상태가 돼 있고 열중시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순간. 네. 이게 딱 기업들의 투자하면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 경기의 또 한 측면인 건설 쪽은 뭐 너무 수치가 안 좋아서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5% 이게 15개월 내 최대 폭의 감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경기가 냉랭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경제가 뭐 당면하게는 관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좀 침체된 면도 있고 하지만 이 구조적인 저성장, 그러니까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책의 실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가 대량 파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경제가 순환이 돼야 돼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제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그다음 그 일자리를 통해서 획득되는 그 소비, 임금 소비로 통해서 이제 수요 측면이 보강되어서 이제 경제가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새롭게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지난번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희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센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지금 타격을 지금 가시고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이미 부과돼서 네, 그렇죠. 품목별 관세로 그 영향이 이제 가시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단 5월달 보니까 4월부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이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일단 전체 수출은 우리 한국이 지금 한 1.4% 3% 감소해 한국으로 나타났는데, 네. 대미는 지금 8.1% 감소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전체 수출에서 유럽이 보니까 유럽 쪽의 시장에서 좀 선방이 된 거로 나타났고요. 네. 자동차가 좀 심각합니다. 자동차는 이미 대미 수출에서 지난 4월 달에 벌써 16% 이상으로 이미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30% 되죠. 32%가 이번 5월 달에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품목이 자동차고, 두 번째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상호관세가 이미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은 4월부터 계속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뭐 그 영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매달 나오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쌓여서 우리가 이제 분기별 성장률, 연간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죠. 한국은행이 결국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많이 낮췄습니다. 반토막 쳤더라고요. 0%대 성장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개월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만큼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일단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에 가장 지금 큰 공헌을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건설업은 워낙 오래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한은이 성장률을 컷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건설업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을 걸로 보고요. 주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미국의 관세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월 초에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성장률을 주로 조정을 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0% 성장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소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보통 2%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0.8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제로 성장이고, 이 숫자도 사실은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게,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1, 3월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예상됐기 때문에 아마도 수입 관세를 미리 다 수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4,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이창용 총재는 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말라 죽는 상태거든요. 이 말라 죽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두고 있을 때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이창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겠네. 경제가 힘들지만 위기는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위기로 볼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 정말 0%대 미만 마이너스로 가야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총재님께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위기라고 라고 생각하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외적인 근데 메시지만 대외적으로 위기가 아니다. 국민들이 자꾸 위기는 불안을 가지고 시키는 거니까. 네.
아마 좀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아마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건 여러 가지 지표 상황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아까 잠재 성장률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잠재 성장률은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2% 지금 3%에서 지금 2%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지금 2%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실물 경제 성장률은 지금 계속 이렇게 뭐 0.8%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대외 기관들에 봐서 보니까 뭐 지금 0.3% 0.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저는 또 하나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이제 관세가 불확실하잖아요. 얼마나 최종 관세율이 매겨질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상호관세가 높아지더라도 낮아지더라도 똑같이 0%의 성장세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내놨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관세와 무관하게 우리의 경제적 체력, 구조적 문제 이 부분을 좀 이 총재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내일 이제 그 대선 이제 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신정부가 긴급 경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기상을 인식하고 우선 이런 그 외부적 리스크, 특히 저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리스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세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서로 협상하고 교섭하면서 또 이 동맹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또 내세워서 이걸 또 좀 회피하고 아울러서 구조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장기 구조적 대응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해야 되겠죠. 상황이 워낙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좀 금리를 많이 낮추는 빅컷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만큼 경기가 지금 냉랭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빅컷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유는 집값 때문이에요. 이 교수님, 이게 이제 최근에 대출 좀 늘어났잖아요. 네네. 교수님, 네. 이제 이런 영향들을 좀 고려한 네,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제 물가와 뭐 저 부동산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어떤 실손보험 관련된 그런 보험료 인상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도 이제 2%대 초반, 2%에 가까운 수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이제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집값이 이제 그 확대되리라는 우려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고민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일부 나타나고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제 그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서로 그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차별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은에서 좀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좀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낮추면 그 낮춰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낮추고 싶어도 만족스러울 만큼 낮추지 못한다.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은 총재께서도 지난 금리 인하 발표할 때도 네. 사실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네. 계속 그 부동산 문제가 금리 인하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동산은 사실은 아주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DSR 규제가 7월부터 다시 이제 저게 적용되는데 네. 이미 벌써 그 적용되기 전에 풍선 효과죠. 미리 매수가 당겨받으려는.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고 뭐 강북 지역은 가격이 도리어 떨어지고 안 오르는데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빅컷을 하기는 대단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한 2번 정도의 뭐 0.25% 정도의 2번 정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은 됩니다만은 네. 이것도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충분히 낮춰서 경기를 좀 북돋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2.5%까지 일단 낮추긴 낮췄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1%대 혹은 더 그 미만의 금리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일본의 그 장기 침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는 일본 은행의 그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가 활성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 그런 일본식 장기 침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칫 잘못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아까처럼 부동산 시장을 부풀어 투기를 또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특정 계층 소상공인이라든가 말이죠. 정말 중소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 금리로 아주 낮은 금리로 이렇게 이자를 낮춰주는 이런 조치가 긴급 경제 조치로서 하면 사실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전반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좀 그런 차별적인 어떤 그 소상공인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그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준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계층에 타겟팅한 금리, 예. 정책금리의 일환이 네, 될 정책금리, 것 그렇죠. 같기는 한데 일본을 사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썼지만 아베 시대 때는 장기간 아주 무지막지한 엔저로 수출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막 이런 식의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 정책하고 또 아베 때 했던 게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이 또 아베노믹스의 하나였- 예.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을 계이달년에 올려라. 네. 그런 그 소비를 여력을 확충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2023년에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그게 개인 채무자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은 워크아웃 할 때 금리 조정이나 부채 조정을 받습니다. 파산하기 전에 개인도 그 권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밑에 금액에 있어서는 개인이 나 몇 달 있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채무 조정을 해달라. 이런 은행이 심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걸 원용을 해서 코로나 때 나가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나 1억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알아서 채무 조정을 하라. 그럼 은행은 이미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장부에 1억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그 대출이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걸로 있는 것보다는 은행도 그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 이익을 사회적으로 돌려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사실 금융주주 회장들이나 몇몇 사람 정책 당국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자기들은 할 의사가 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채무 조정을 채무 조정은 이미 법으로 이제 그 채무자의 기본권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지금 사실 채무 조정은 해주잖아요. 신보기 같은 데서. 신부는 부도가 났을 때고요. 네. 그 전에 사전에 자율적으로 은행에 가서 나 이렇게 되면 6개월 내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은행은 6개월 뒤에 파산을 해서 대손 충당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자를 깎아줄까? 원금을 좀 줄여줄까? 아니면 만기를 좀 연장해 줄까?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정상 여신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선제적 채무 재조정인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드뱅크 설립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근데, 공약이었죠. 예, 저는 배드뱅크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배드뱅크를 설립했다면 그걸 처리할 때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걸 해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그 정부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이 충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조치들이 같이 가져야죠. 금리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뭐 소상공인한테 10조가 나가 있는 걸 줄여주고 소상공인 그 자체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무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태면은 사실 2022년도에 세출과일 기금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조성됐죠.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죠, 사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캠코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채무 조정을 하는데 20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 뭐에 대한 전체 신청 건수에 대해서 실제 세무 조정을 해주는 네네 30%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낮냐 봤더니 이게 뭐 채무 조정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길고 뭐 어떤 거는 몇 년씩 걸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지금 이번에 아마 이제 뭐 공약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채무 이제 그러니까 탕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스스로가 해주는 부분들을 가장 그게 적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출과일 기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공적 기금 부분들이 뭐 일정한 부분을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대상과 그다음에 그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기준을 얼마나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왜냐하면 이건 탕감이라는 것은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 잠식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산 잠식이냐 어떤 뭐 소상공인이 나는 지금 자산 잠식 상태인데 자본 근데 잠식이 그쵸, 아니고 자산이죠. 자산 잠식 갖고 다 있으면 포함된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인데 뭐 그런 경우라면은 적어도 그게 투기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업이 어려워서 또 코로나 따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털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계속 그 부채에 짐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이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이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아까 정책금융 부분을 이제 서민금융 부분을 이제 통합해서 결국 긴급하게 이 소상공인을 살려내는 그것이 지금 당면한 위기 속에서 긴급 조치 중에 하나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거는 부실화된 자산들을 이제 인수하는 은행들을 설립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또 이제 탕감해 주는 건데 채무 조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탕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탕감에 대한 사실 갑론을박이 있어요.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원리에서 탕감이란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그러나 위기나 응급 상황에서는 항상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보면 항상요? 쓸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때 3, 4년 동안 정책금융을 계속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 과연 그게 회수될 거냐? 은행이 체크해 보지도 않았어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하면 은행이 자기가 심사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캔코 같은 경우가 그 채무자 조정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이제 2023년에 통과되고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도 완료가 됐고 각 은행에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사회를 열고 해서 어떤 기준에서 자기를 심사하겠다는 게 다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감독원의 대손상각 규정에도 그게 마련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 조치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고 왜 그러냐면요. 금리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내지 않습니까? 등급에 네, 따라서. 더 높이죠. 가상금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도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거든요. 많이 냈는데 사고 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또 그런 논리로 설명을 개념이 그겁니다.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그 국채가 발행했을 때의 부도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은행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준익 교수님,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 탕감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물론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만 또 이제 그 와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정화 효과, 뭐 클렌징 이펙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정부가 했던 정책은 문 닫지 말고 버텨라. 우리가 금융 지원, 재정 지원 해주겠다. 이런 식의 사실은 기조를 정부에서 가져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구조 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진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무 재조정을 하고 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물론 이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무실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지 코로나 때처럼 이제 그냥 대부분 버텨라 이런 식으로의 정책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환 능력이나 혹은 이제 그 영업의 어떤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차별적인 지원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지원은 금해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경쟁력,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타겟팅을 잘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실시해야 될 텐데 그 점에서 이제 근원적인 방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새롭게 창출되면 그 밸류 체인에 의해서 물론 이제 거기 끊어져 있지만 이제 연결하는 이제 어떤 중견기업의 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통합 그 밑에서 이제 소상공인의 연결라는 고리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네. 그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법안을 볼 때 그런 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례를 해보니까 1970년부터 영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시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하게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 제3자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매각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듀딜리전스를 하는 게 또 은행의 의무입니다.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이후의 차후의 부담이 생기니까 자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맞을까? 계속 가져갈까? 가져갔을 때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회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거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줘야 됩니다. 네. 특히 보면 최근에 AI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AI에 관련 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전국에 있는 폴리텍을 폴리텍 대학이랑 있죠. 지역마다 있죠. 그 폴리텍 대학의 프로그램 자체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뭘 하나를 가지고 뭐 이걸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럴 해저드 문제는 개인 그 회생법에 따르면은 회생을 하는 과정 속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잘못하면 사기죄로 바로 징역과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할 때 누구나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같이 따라가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각 당 후보들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첫 손에 뭘 할까 이제 했을 때 지금 시급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하겠다. 추경 카드 다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월에 20조 원 추경. 김문수 후보는 취임 당일에 30조 민생 추경 착수하겠다. 뭐 20조, 30조 다 뭐 막대한 규모입니다. 추경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를 그만큼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표가 있기는 한데 또 한켠에서 걱정은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인 거죠. 이정인 교수님. 네, 뭐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네.
우리 한국이 2015년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4%였는데 작년에 46.1%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가장 컸던 부분이 코로나19 때 그때 그렇죠. 좀 조금 이 평소보다는 많이 좀 올랐고 이대로라면은 올해가 48% 넘어선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공약에서 30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마 더 올라가겠죠. 여기다가 이제 50%가 넘어서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근데 이거는 뭐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한 120%가 넘죠. 넘고 미국이라든가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상당히 좀 그래도 건전한 건전성이, 편이다. 네, 근데 비교하면. 근데 우리 한국의 쭉 과거부터 어떤 그런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비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국 경제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위기 그러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부분을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된다. 앞으로 더 위기가 빠져서 이게 점점 우리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추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자영업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5년도 2021년도에 자영연체율이 보니까 4.3%였어요. 근데 작년도 연체율이 11.16%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급등했거든요.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를 좀 갚을 능력도 모자라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을 그냥 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1,10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경기가 불경기인데도 자영업자 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앞으로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 부채 문제입니다. 이 부채가 있는 이상은 소비도 힘들어지고 투자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런 이 정책은 아마 뭐 추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일단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편성하느냐 그 안에 내용물도 가지고 늘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경에 대해 의견들 더 듣겠습니다. 허 교수님, 추경이라는 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돈의 씀씀이를. 네. 그러면 할 때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재정 적자 걱정 안 하고 일단 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늘리기 위해서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추경을 통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유지가 가능하려면 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이거를 빠르게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국가 채무를 늘리는 원인이 이제 재정 적자 때문인데 그 중에서 네. 관리 재정 수지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로 해서 이제 그 4%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때. 그 그게 미용수인가요? 그 이전에 한 2010년대를 보면 2%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1%대에서 관리가 됐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위기가 어느 정도 2022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이런 시점에서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3%선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2020년, 21년에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재정 지출을 더 과감하게 많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22년, 23년 넘어오면서 그거를 거의 다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이제 많이 회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적자가 좀 만성화되는 경향이 최근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대응으로 추경은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 추경을 할 때는 항상 이 적자 수준, GDP 대비 적자 수준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그 점을 좀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듣겠습니다. 추경을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산 편성이 문제인데, 근데 뭐 국민 한 사람 25만 원씩 쫙 일률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포퓰리즘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풀면 이제 수요가 창출될 텐데
가능한 한 미래의 어떤 그 성장 동력 창출과 연계된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컨대 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부분 선다든가 아니면 또 아까 뭐 우리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이야기 나왔지만 AI 중심의 어떤 그 직업 훈련, 교육 훈련 쪽에 지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미래 성장 동력 또 그 자영업자나 경제 주체들의 어떤 미래 자신들의 설계 희망과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아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네. 지역 경제를 활성 방향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돈을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죠. 네. 이 교수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은 필수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산불이나 재난 대응 쪽에 무게를 둔 추경.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돼서 첫 추경은 좀 성격이 다를 거란 말이죠. 즉각적인 경기 대응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우리가 고사 직전에 와 있는 상태다. 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을 하거든요. 장관 청문회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8월 달 추경 오히려 지금 당장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문수는 취업 당일 바로 그냥 취임 당일 바로 30조 추경 편성했다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 때도 또 화두가 됐던 부분은 우리 노동시장의 개혁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년 연장 그리고 근로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일단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방식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거냐 아니면 은퇴 후 재고용 방식을 취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겠지만 주 4일제, 주 4.5일제 가지고도 한참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결국 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 과제들이었죠. 어떻게 보시는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에서 줄어드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인력을 어디서 채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노동시장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정년 100세 시대라 본다 그러면 정년 연장이라는 게 60세라는 현재 지금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가장 지금 이제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세대 나이대가 20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아까 정년 때 나이가 50대 요즘 40대 50대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 명예퇴직이 내보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하고도 청년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을 찾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그 소상공 자영업자를 잠깐 언급을 하면은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의 연령층을 보면은 거기 지금 37%죠. 37%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0%에서 지금 37% 거의 40%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은 정년하시고 명예퇴직하시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재취업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창업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대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노년 문제, 이 고용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하는 문제들, 이 문제가 둘이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정말 어려운 이 난제 부분은 같은데요. 충분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에서도 사실 한번 부딪혔죠. 이걸 가지고.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는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사실 정년 연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년 후 재고용이라고 하는 은퇴 후 재고용 예, 방식으로. 재고용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직무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재고용을 하면서 시간을 4시간, 6시간 좀 자유롭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카카오뱅크 할 때 신용카드 배송이 있잖아요. 네. 65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네, 왜냐하면- 많이 카드 배송 책임지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하철 요금과 교통요금을 내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한테 하루에 물량을 예를 들면 평균 50개 하는데 100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자기는 내 생활하고 손주 용돈 줄 거 정도면 얼마면 된다. 사실 어르신들이 60세 정년 연장 이후에 계속 일을 하면서 보충적 소득을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고 소비가 늘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청년 고용하고 맞부딪힌 거냐?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와 노년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업종에 과연 취업을 하는가? 안 하죠.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어디 있느냐면 이삿짐 배송 업계를 딱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감독만 한국 사람이고 다 네. 외국인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각각이 바라는 노동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노동 공급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청년하고 충돌하는 걸로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그 일본에서 이제 제조업 같은 데서 인력 부족을 메꾸는 방식이 이제 방금 나왔던 좀 청년이 안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것 같으면 노년청 그 퇴직하고 정년하고 재고용하는 방식이 저 좋다고 보고요. 그래야 이제 충돌 안 하죠. 뭐 기업체들이 알아서 청년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년하고 난 뒤에 예컨대 대기업에 정년한 그 노동자가 어디로 가냐 지금 자영업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너무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안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견기업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 중견기업으로 가서 대기업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역량, 직업 역량을 투입해서 하면 중견기업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 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고용하는 네. 부분들 최근에 주변을 보니까 우리 교수들 중에서도 정년퇴직하고 났는데 그런데 요즘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기술을 목공 기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뭐 취미생활 겸 겸사겸사 하는데 저는 아까 폴리텍 말씀하셨잖아요. 이 폴리텍이 전국에 아마 38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실용 생활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자영업자도 전환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합니다. 종사를 하는데 폐업도 지금 이제 대부분 음식업 아니면 유통업이 지금 폐업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재취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폴리텍 같은 데서 지금 이제 많이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폴리텍이 고용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자영업 정책은 중기부 정책이고 저는 이게 부처 간에 이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사실은 어디든지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산업부도 사실은 고용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이 고용 문제는 정말 융합적인 차원에서 좀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폴리텍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은퇴 후의 삶을 이런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너무나 이게 레드 오션인 서비스 업종으로만 자꾸 창업이 이루어지니까
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허진욱 교수님이 아마 오늘 나오신 동료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시죠? 네, 그렇죠. 조금 젊은 층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정년 연장이든 은퇴 후 재고용이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청년층과의 충돌을 이제 대체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일괄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는 득보다는 저는 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정년이 적용돼가지고 바인딩하는 직장이 비율로 치면 아마 많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정년 전에 이제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시고 정년이 그럼 가장 잘 바인딩되는 직장은 어디냐? 아마도 이제 공공부문,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기업 뭐 이런 쪽이 아마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을 안 뽑는다는 거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젊은 교수 한 명을 뽑으려면 기본적으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위 TO가 나면서 이제 채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후 재고용의 형태로 이제 좀 디맨드에 반응해서 디맨드에 반응해서 이제 그런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이든 뭐 은퇴 후 재고용이든 결국은 기존 같으면은 부양을 받을 피부양자가 될 계층을 이제 노동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결국은 우리가 복지 제도와의 일관성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저숙련 혹은 이제 간단한 그런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임금을 받느니 그냥 일 안 하고 뭐 기초연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이제 보장을 받는 것이 낫다고 네. 생각을 하면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주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너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뭐하러 일을 해. 네. 그냥 연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게 유리하도록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이제 고려해서 좀 재편하는 방향이랑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을 하냐 혹은 은퇴 후 재고용을 하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재반돼서 바뀌어야 될 우리 사회 복지 제도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를 하나 들면 사실 노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가장 많은 게 노인 돌봄, 그러니까 요양병원부터 돌봄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이럴 때 어르신들 은퇴 후에 적절한 교육과 같이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융합형 정책입니다. 지금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는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과제 중심적으로 융합적으로 조직이 운영돼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융합형 정책으로 같이 풀어나가는 게 방법일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네,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네. 케어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돌봄 경제. 그러니까 자영업을 또 창업하기보다는 이제 교육, 의료, 양로, 육아와 관련된 이 돌봄 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은퇴자들 그런 방향으로 네. 직업 교육을 새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입니다. 한국 경제와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